부동산 가압류를 통한 채권 회수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 처리 사례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네, 그래서 보면 2020년 이제 대리점에 1억 원이 연체가 되면서부터 이제 보면 부실적인 발생이 예상이 되죠. 자, 이렇게 되면 회사에서는 보면 그죠? 채권자 입장에서는 보면 이제 회수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도 보면 많이 하는 게 보면 저희들이 보면 이제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게 이제 부동산 쪽을 해서 보면 회수하는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면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해야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보면 이제 보면 부동산 가압류를 하고 그 이후에 하는 일이 보면 이제 보면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보면 채권에 그죠? 채권에 따른 목적 종류에 따라서 보면 이제 소송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이제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보면 승소가 되면 집행권을 받아서 법원 경매를 통해서 이제 회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한국 담당자가 우선으로 취할 사항 같은 거 이런 거 한번 보면은 먼저 부동산 가압류라고 위해서는 보면 부동산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내야겠죠. 일단 보면 계약자와 소유자, 그러니까 부동산 갖고 있는 소유자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 법인 같은 건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통해서 이미 확보되어 있으면 그거, 아니면 또 새로운 거면 또 없으면 뭡니까? 새로 저희들 확보를 해서 보면은 그 법인에 대한 그 본점 소재지와 또 지점이 있으면 지점 그 주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동산 등기상 정보증명서를 입수해 보면은 그 주소지를 확인해 보면 거기에 보면 소유권이 나타나죠. 부동산 갖고의 소유권이 나타나는데 그 갖고의 소유권과 계약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되는 거죠. 여기는 말하면 부동산 등기상 정보증명서에 뭡니까? 그 법인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고요. 또 개인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 개인 같은 경우는 보면 주민등록 초본을 입수해서 그 채무자의 뭡니까? 마지막 주소와 현재 주소죠. 또 그거 더 플러스 하려고 그러면 현재 나타난 그 주민등록에 초본에 나타난 주소 변동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면은 그 부동산이 누구 건지 나타나는 거죠. 거기서 채무자 소유로 나타난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부동산 가압류를 한다는 거죠. 또 부동산 저희들이 보면 가압류 프로세스를 보면요. 한 전체적으로 보면 10일 정도, 길게 하는 14일까지, 14일 정도 보는데요. 10일 정도로 보면 적당할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 먼저 신청서를 작성하죠. 신청서는 이런 내용이죠. 자, 지금 채권자가 손해를, 그죠? 어떤 그 피해를, 민사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볼 목적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이 부분을 가지고 민사 소송을 진행할 텐데, 그럼 집행 권한을 많이 받아서 승소가 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집행에 뭡니까? 목적물이 아무것도 없으면 남는 건 뭐예요? 판결문 한 장 남는 거죠. 집행권은 남는 거죠. 그래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거죠.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먼저, 그죠? 부동산에서 먼저 저희가 보면 집행 권한을, 그죠? 집행 권한을 받기 전에 보면 채권 보존 조치를 하는 거죠.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보면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신청서 작성은 내용, 그죠? 내용은 보면 이제 보면 장래 집행 채권을 보존할 목적으로 한다, 이런 내용을 더 쓸 거고요. 제시할 거. 그다음에 증빙 서류. 결국 이건 뭡니까? 이 부동산 가압류는 담당 재판부에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판단할 문제니까 보니까 계약서라든지 가지고 있는 계약서, 뭐 차용증, 뭐 부동산 어음수표 수금했을 때, 또 각서라든지 최고서라든지 세금 계산서 사본, 뭐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뭡니까? 정부에서 뭐야 신청서 같이 제출을 하죠. 법원에 제출하죠. 어느 법원? 채권자는 부산에 있고 채무자는 서울에 있고 부동산 물건은 대구에 있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소재지가. 그러면 대구 지방 부분에 관할권에 있지, 이거는 계약서라든지 이쪽에 뭐 합의 관할을 인정해 주지 않죠. 단 이제 보면 소송의 계류 중인 경우 있지 않습니까? 소장을 낸 법원, 그 법원에서는 가압류를 이례적으로 받아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보면 신청을 한 5일 정도 지나면 이제 심사를 하죠. 이 부동산 가압류가 제대로, 그죠? 적격 형식적 요건을 갖췄는지 보는 거죠. 당사자가 맞는지 확인도 하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 있으면 이제 소명하라고 보면 이제 보정 명령이 나오고요. 이 보정 명령을 갖다가 이행하지 못하면 각하를 시키죠. 그러면 다시 또 신청해야 된다는 거고요. 부동산을 더 가압류를 못한다는 건 아니고 다시 또 재신청할 수 있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소명하라는 자료가 나면 그 보정 명령을 내서 신청을 하고요. 그래서 보면 자, 보정 명령을 했든 아니 신청을 해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 5일 정도 지나면 이제 담보 적용을 하죠. 이 담보라는 건 누구 때문에 담보를 제공하냐? 이건 보면 채무자 때문에 하는 거죠. 채무자는 이 가압류가 그죠 결정이 되는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가압류가 이미 딱 그죠 결정이 돼버리면 채무자로서는 보면 그 나름대로의 그죠 손해가 있을 수 있죠. 부동산을 가압류가 됐기 때문에 팔지를 못한다든지 사는 사람이 잘 안 살라고 그러겠죠. 또 보면 저 담보가 제공을 할 수 없다든지 담보 제공자가 그걸 안 받지 않습니까? 그죠? 권리 하자 때문에. 자, 이런 것 때문에 보면 이제 담보를 제공하는데 그 담보가 보면 신청 금액이 가압류 금액이
1억이다가 한 10분의 1 정도 나오거든요. 1,000만 원 나오는데 현금 있으면 현금 담보를 제공하고 나중에 뭡니까? 채무자와 합의해서 그 담보를 찾아오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집행권을 통해서 승소가 되면 채무자의 동의 없이 찾아오는 방법도 있고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보면 담보는 보면 이제 보증보험을 집어넣죠. 그래서 집어넣고 한 5일 정도 있으면 이제 가압류 결정문이 나오죠. 근데 채권자 거는 가져올 수 있지만 채무자 거는 뭡니까? 채무자는 그 상태에서는 모르는 상태고요. 자, 등기 촉탁이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 촉탁을 하고 10일 정도 있다가 채무자한테 가고 채무자가 그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저희들이 효과를 보면은 자, 부동산 가압류를 갖다가 보면 자, 먼저 했다. 2010년 4월 8일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근저당이 이제 들어왔죠. 이 근저당 같은 거는 가압류가 있는 걸 알고 왔죠. 왜? 부동산은 물건은 공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냐? 이 상태에서 보니까 소유권이 B에게 이전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물론 보면 소유권을 이전만은 B 입장에서는 앞에 있는 선순위를 갖다 그죠? 다 말소하고 사는 게 통상적인 경우지만 그래도 이전받을 수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는 뭔가니 B 입장에서는 이게 보면 어떠한 거죠? 문제로 해서 경매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산 거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보면 근저당권자는 뭡니까? 금당권자는 담보물권에 대해서 그죠? 경매 집행을 할 수 있죠. 그는 이제 담보권자로서 경매를 할 수 있는 거, 임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지만 소유자 A가 그죠?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렇지만 이제 보면 이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경매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왜? 그 부동산 가압류권자가 경매를 하기 위해서 뭡니까? 집행권이 필요한 거죠. 소유자 A에게. 지금 물건은 B에게죠. 소유권이 지금 이전된 상태지만 가압류권자 A로 봐서는 뭡니까? 채무자가 소유자 A였죠. 그래서 A를 상대로 집행권을 받으면 소유권이 이미 넘어간 상태지만 뭡니까? 지금 소유권은 B가 가지고 있죠. 그게 경매가 된다는 소리죠. 그죠? 경매가 된다는 소리죠. 근데 보면 이 문제는 보면 가압류권자 있지 않습니까? 가압류권자 그죠? 가압류권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근저당권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경매가 들어가면 선순위가 되지 않는다는 소리죠. 안분으로 배당을 받는다는 소리죠. 같이 뭡니까? 채권에 비례해서 배당을 받는다는 소리죠. 여기서 봐야 될 게 그죠? 자, 아무리 깨끗한 물건에 대해서 먼저 가압류를 했지만 그게 뭡니까? 선순위로서 효력은 없고 뒤에 물론 보면 근저당이라든지 나오는 그 시점이 있겠죠. 시점 만료된 시점 그때까지 담보가 들어오긴다든지 가압류가 들어오면 뭡니까? 안분 배당한다는 즉 평등 배당을 한다는 거 그거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 물건이 보면 이제 뭐 6천만 원이 매각이 됐다 이렇게 가상을 해보면 자 가압류를 갖다가 주한국 같은 거 4천만 원 근저당이 8천만 원이었다 채권 채굴이 그러면 6천만 원이 배당이 되면 어떻게 배당되느냐 안분 배당되는 거죠. 즉 평등 배당이거든요. 4천만 원 값을 8천만 원 이걸 비율로 해서 각자의 그죠 4천만 원 값을은 6천 8천만 원 이걸 해봤더니 비율로 했더니 6천만 원을 값은 2천만 원 그죠 근저당 을은 4천만 원 그래서 6천만 원이 되는 거죠. 이걸 갖고 배당을 해준다는 거죠. 즉 가압류권자의 값이 먼저 가압류를 했지만 이건 뭡니까? 우선 배당이 되지 않는다는 소리죠. 안분 배당한다는 소리죠. 그러면 갑 입장에서도 4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 회수했으니까 2천만 원 받지 못했죠. 회수하지 못한 그 돈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 물건에서는 뭡니까? 완전히 끝나는 거죠. 왜? 경매를 낙찰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넘겨받은 제3자가 뭡니까? 이걸 갖다가 말소 등기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다 빠져버려 없어지는 거죠. 말소가 되는 거죠. 가압류가 뭡니까? 말소 기준 등기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2천만 갑의 입장에서 2천만 원 회수하지 못하는 돈은 집행권을 가지고 죠 다른 A 그죠? 원래 채권자 A였지 않습니까? A가 가지는 다른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다른 권리에 대해서 뭡니까? 회수할 수 있는 노력을 찾기 시작하는 거고요. 을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을 입장에서도 보면 4천만 원을 못 받았죠. 8천만 원 중에서. 자, 여기서도 채권이 소멸되는 건 아니고요. 을 입장에서도 뭡니까? 이제 보면 일반 채권에 대해서 보면 우선권은 없지 않습니까? 다른 데 담보가 없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없겠죠? 그러면 A에 대해서 뭡니까? 이 A에 대해서 A가 가지는 재산,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에 대해서 뭡니까? 재산 조사를 해서 나타난다 그러면 일단 먼저 통상적으로 가압류를 하고 그다음에 민사소송을 해서 승소가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회수하는 강제 집행 그런 단계로 가겠죠. 여기서 봤을 때는 중요한 건 뭡니까? 안분배당이지 절대 우선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뭐 우리가 보면 이제 그 경매가 부동산 채권이 보면 이제 부실화가 되면 부동산 가압류하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먼저 했다고 먼저 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뒤에 들어오는 거에 가압류나 근저당 같은 거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즉 뭐예요? 내가 전체 받아올게 내가 다 받아온 되지만 그걸로 인해서 채권액이 배당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 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면
뒤에 거 가상으로 하나 더 만들어 봤는데요. 이럴 수 있죠. 자, 우리가 이제 갑이지 않습니까? 갑인데 을이 있는 상태였는데 그 병 가압류가 더 들어온 거지. 병이라는 저 사람은 뭡니까? 앞에 가압류 근장이 있지만 그걸 보고 그저 가압류 들어올 수 있죠. 또 여러분들도 그렇죠? 앞에 보니까 사고 발생이 예상되는데 체포실도 예상되는데 등기부등본을 또 보니까 가압류 근장이 있는 경우 때 이때 이제 가압류 또 추가적으로 또 뒤에 들어갈 수가 있죠. 이때도 한번 이렇게 판단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한번 보면 1억 2천만 원을 보면 저, 배당이 됐다 그럴게요. 그죠? 낙찰이 돼서 뭐 매각 금액이 1억 2천만인데 배당 금액이면 1억 2천만이다. 그러면 가압류 근당은 동순이고요. 갑, 그죠? 가압류와 병가압류는 동순이죠. 같은 순위로 본다는 소리죠. 안분 배당을 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보면 갑 같은 경우는 뭡니까? 그 자기 채권이 4천만 원인데 4천만 원, 8천만 원, 8천만 원. 자, 뒤에 있는 채권들은 뭡니까? 다 같이 뭡니까? 분모를 형성시킨다는 소리죠. 안분 배당, 자기 비율로 들어간다는 소리죠. 이렇게 했더니 갑은 2,400, 을은 4,800, 병은 4,800이죠. 이게 바로 1억 2천만 원이죠. 1억 2천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문관이 갑 같은 경우는 2,400만 원을 배당을 해주죠. 2천, 자, 해주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 갑이 만약에 그 이날 배당 기일날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같은 건 주지만 혹시 보면 집행권이 없이 있지 않습니까? 을이 있지 않습니까? 경매를 집어넣었다. 아니면 병이 강제 경매를 집행권을 경매를 집어넣었다 그러면 집행권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법원에서 보면 그 공탁을 갖고 있죠. 언제 찾아갑니까? 나중에 후일 A를 상대로 해서 집행권을 받아왔을 때 주는 거고요. 자, 오늘 돈을 준다, 배당기일날 돈을 준다는 건 뭡니까? 배당금은 집행권이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자, 가압류권자 갑이 이제 경매를 집어넣으니까 당연히 집행권이 있었겠죠. 2,400 받고 1,600만 원 뭡니까? 이 물건에서는 말소가 되는 거고요. 우리 연구 일에 마찬가지로 1,600만 원에 대해서는 다시 그저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회수하려고 노력할 거고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 보면 이제 보면 자, 근저당 근자가 4,800이 아니라 보면 8천만 원이 배당되는 왜 그런 거니? 1차 배당을 갖다가 2,400을 하고요. 을과 병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의 순위를 보면 병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근저당이 앞에 근저당 담보 설정된 걸 보고성 담보를 가압류 신청이 들어와서 가압류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자, 이때는 문관이 근저당과 가압류에서는 거는 2차 배당 다시 할 때는 문관이 흡수배당을 안번 흡수배당한다는 즉 문관이 근저당의 채권이 있지 않습니까? 채권 체결을 만족시킨 나머지가 있을 때만 병이 받는다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 1,600이 남는 거죠. 을은 1,800이 받는 거고 갑은 2,400, 을은 8,000, 병은 1,600 받는 거죠. 이 1,600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는 문관이 다른 건 없는 거고요. 근저당 채권이 뭡니까? 만족을 한 이후에 남는 거죠.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병 같은 경우 그래서 보면 채무자가 채권자 같은 가압류 신청할 때 한번 그죠? 계산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물건 대략 그저 배당 금액을 갖다가 이게 매각되면 어느 정도나 팔릴 건지 한번 매각 금액을 예측해 보고 거기에 선순위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면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보게 되면 나름대로 그죠? 배당을 얼마 받을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도 필요한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 문제는 보면 그죠? 가압류, 근저당, 가압류 만약에 있지 않습니까? 을과 병을 갖다 순위 서로 맞바꿔 버릴게요. 병이 두 번째로고 을이 세 번째로 갈게요. 이때는 어땠냐? 이때는 보면 저희가 봤던 거와 마찬가지 처음 거지 2,400, 4,800, 4,100 이렇게 배당이 된다는 거.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갑의 경우 같은 경우는 이해 보면 빨리 그죠? 이게 배당으로 끝내버려야 되는 거지. 그냥 뒤에 근저당, 가압류, 가압류 이런 게 더 들어가게 되면 이 그림보다는 어떻게 더 많아지고 한 10개가 더 늘어났다. 그럼 문제는 뭔지 배당 금액은 1억 2천이 많지만 실제로 가백에 돌아갈 그죠? 금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억 2천, 2,400이 안 되고 그죠? 1,000만 원, 500만 원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보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한번 보시고요. 네.